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강의하기 전에 잠깐 OT 할게요. 요즘에 세무사 시험 문제 2차 시험은 사실 작년도 전까지는 지엽적인 문제가 별로 안 나왔고요. 문제가 지엽적인 어렵다고 해도 원래 나오던 주제를 어렵게 냈지 지엽적인 주제를 안 내는데 작년부터 조금 딱 한 번 지엽적인 문제가 한 세 가지 주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차반이라도 어쨌든 꽈락은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OT를 잠깐 하고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써놨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별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과목은 세무사 동차반 재무회계고요. 여러분들 시험은 네 과목이죠. 그 중에서 회계학 1부에서 출제되고 원가 회계가 40점이고 재무회계가 60점입니다. 몇 점 출제되는지 알아요? 뭔 문제? 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30점, 30점으로 두 문제 출제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재무회계라고 하니까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둘 다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실강에서는 우리 중급회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중급회계 지금 20회로 잡아놨는데 작년 전까지만 해도 20회로 했을 때 시험 문제에 내가 찍지 못하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두세 가지 주제가 제가 유해반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보강할 겁니다. 상황 봐서 할게요. 그렇다고 뭐 유해반처럼 완전히 막 지엽적인 거 초지엽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냐면 동차를 합격하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할 건데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단 꽈락을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꽈락을 넘기게 하기 위한 강의는 할 거다. 그래서 할 거고요. 자, 고급회계가 사실 작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급회계는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에 맡길게요. 근데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이 24년이죠. 22년하고 23년도에는 고급회계가 출제됐고요. 12점과 10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2점, 12점으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60점 중에서 12점이 20%죠. 근데 작년에 안 나왔는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회계는 제가 11월 달부터 이 책과 이 포인트 요약서로 무료 강의로 찍어놨고요. 여러분들 이거 또 못 찾더라고요. 알겠지? 해커스 들어가셔서 온라인 강의에 무료 인강을 누르시면요. 제가 미리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식 강의할 때 미리 들어놓으라 그랬죠. 합격하면. 들어놓은 사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료 강의가 15강으로 돼 있습니다. 15시간. 그러니까 실강 기준으로 4시간씩 하면은 4번에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는데 만약에 가져갈 거면 이것도 한 번 듣고 한 번 복습하면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가할 때 주말에 미리 들어놓으세요. 만약에 가져갈 거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안 가져가고 그냥 꽈락 넘기는 걸로만 한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다시는 보지 말고 알겠지? 요것만 조금 더 공부해라. 알겠지? 꽈락은 넘겨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 취사 선택. 그래서 요거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강사는 공인회계사 김원종입니다. 강의한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16년 됐고 세무사 합격한 뭐냐 인원들 강효태 선생님 빼고 이 학원에서 제일 많이 합격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 세무사 강의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래요. 가을 종합반 시작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돼 갖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소개 잠깐 드릴게요. 교재는 두 개주로 강의할 겁니다. 해커스, 세무사, IFRS, 김원종, 재무회계 연습이고 매년 개정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유예반 때 개정한 4판으로 할 거예요. 죄송한데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오타가 한 7개, 8개 있거든요. 별로 오타를 안 내는데 이때 좀 몸이 아파가지고 한 7, 8개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강의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은 요약서는 없어요. 오타가 얘가 좀 오타가 있네. 바꿨네. 거꾸로 했네. 그래서 위에 게 문제집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게 요약서입니다. 그래서 해커스, IFRS, 김원종, 중급회계 요 앞에 포인트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중급회계 2판으로 강의할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개정돼서 객관식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다 있는 거고 그 책으로 할 거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법학이 너무 분량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그냥 문제집만 푸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이 똑같이는 안 나오거든요. 항상 기존에 뭐 회계사나 세무사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약간 바꾸는데 거기 안에 한 가지를 추가하는 자료가 거의 대부분 다 기준서의 내용이 바꾸는 게 나와요. 그래서 꼭 공부하실 때 요약서를 한번 읽고 문제집을 푸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다 읽지는 말고요. 제가 중요하다는 단원이 있어.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 단원. 그래서 내가 이따 체크해 줄 건데 단원별로 그때는 읽어보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할 거고요. 공부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다. 여기는 갈아탄 사람들이 많아서 결석과 지각 안 할 거지.
그래서 결석과 지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습은 할 시간 없다는 거 이제 알게 돼요. 계속 8시간 수업이 있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 보강이 막 주말에도 잡히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너무 빠른 시간에 동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습은 하지 마시고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시는데, 그냥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하는 게, 내가 수업을 듣고 복습하니까 그 4시간 수업을 하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복습할 수 있는데, 이거 토요일에 뭐라 하면 다 까먹은 내용인데 복습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들을 때 그냥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고, 계산기는 좀 갖고 오세요. 저도 좀 도와주시고, 제가 만약에 숫자 했을 때, 그 다음에 제 계산기로 푸는 방법도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근데 2차 때는 별로 안 통하는데, 계산기 신공 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 잠깐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동차생들은요, 시험에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와 강사가 가르쳤던 거 이상으로 문제 나오는 거는 시험장에서 그냥 가장 늦게 풀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 내가 풀 하난이도와 중난이도 문제를 실수 안 하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엽적인 거 쫓아가는 게 동차반에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걸, 복습을 하실 때 이제 2차 답안지 다 사가지고 어차피 그걸로 복습할 거니까 제가 풀어준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본인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게 있으면 틀린 이유를 적어 놓으시고 그걸 원래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번은 풀어봐야 되거든요. 최소한 동차를 합격하려면. 그러면 2번째 풀 때도 재고자산 제가 한 4문제 빼고는 다 풀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4문제 빼고 풀어본 것 중에 틀린 이유를 적어 놓은 다음에 2번째 풀 때도 또 똑같은 방법을 쓰고 나서 전에 풀어봤던 거를 다시 봐야 돼. 그래서 그 2개가 틀린 이유가 똑같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그걸 2번이나 3번 보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게 합격하는 길인데 애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회계사반이든 세무사반이든 2차반에서 꼭 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 막 세법학 공부해야 되고 지금 복습할 것도 많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못 하겠다, 그러면 이 방법이라도 쓰세요. 채점은 하세요. 그리고 틀린 이유가 있으면 틀린 이유를 이 책의 해답에다가 적어 놓는 거야. 그 부분에 내가 이걸 틀렸다고. 그런 다음에 2번째 볼 때 내가 맞았더라도 그 틀린 이유는 꼭 보고 가세요. 그거 줄이는 게 동차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거라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인데,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과정을 보고요, 약간의 부분 점수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원가 회계하고 재무회계는 그냥 칼채점이에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격자 수가.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에 뭔가 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재평가 모형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어떤 연도에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답안 양식을 줘요. 그럼 여러분 답안 작성하실 때 무조건 이 답안 양식을 먼저 쓰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채점자가 밑에 있는 번호가 있어. 여러분들이 막 계산 근거 쓰고 밑에다 답을 써. 안 찾아줘요. 여러분들 한 문제 채점할 때 2점 채점할 때 1초밖에 안 걸려. 그래서 점수가 누락될 수 있으니까 물음에 위에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원이고 이게 뭐 200원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뭐 회계 처리를 하셔도 되고 계산 근거 쓰셔도 되는데 그거 보지도 않고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그림 써도 되고요. 산식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쓰셔도 되는데, 이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야. 원가에도 풀 시간 생기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 재평가 모형이면 당기손익은 감가상각비하고 재평가 손실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100원이고 이게 100원이다. 그러면 요거 200원 쓰고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하라 그러면 이렇게 써도 다 맞게 해줍니다. 그리고 재평가잉하고 모시아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100원이다. 그럼 100원 쓰고 요것만 답 써도 다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답안 작성 요령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 유에 2기 지금 채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답안은 이따만큼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답은 다 틀려. 그럼 빵점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떤 학생은 답만 다 썼어. 알겠지? 그리고 되게 가생한 건 되게 간단해. 근데 다 맞은 학생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답안 작성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보내면 원가회계 풀 시간이 없잖아요. 원가회계는 국어 실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잠깐 말씀드릴게요. 출제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2022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문제가 큰 문제 자료를 하나 주고요, 요구사항 5개를 그냥 한 문제에다 준 다음에 30점짜리 문제로 그냥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단원이 그냥 2단원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단원이 전환사채가 나왔고 주당이익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 단원을 공부한 사람은 합격하는 거고 그 단원을 공부 안 한 사람은 틀리는 거죠. 왜냐면 동차 때는 막 단원별로 이제 들쑥날쑥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가 되는 거야. 약간 찍기 운이 있는 거야. 시험 운이. 그러니까 2022년부터 바뀌었는데요. 이제 문제가 30점으로 2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료를 3개로 잘라요. 그런 다음에 위에 자료에서 10점 한 다음에 요구사항
한 두세 개 물어보고요. 여기서 12점 물어보고 2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다음에 두세 개 물어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6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6가지 주제가 2가지 형태로 나와요. 22년도하고 23년도는 그냥 6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단원이 다 다른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단원을 제끼더라도 5단원이 있으면 꽈락은 넘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하고 주식 기준 보상이 그냥 30점, 30점으로 남았는데 수익에 또 자료를 쪼개가지고 주제를 3개 냈고요. 주식 기준 보상도 자료를 3개 냈어요. 그래서 6가지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은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가지 주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동차 반이라고 하더라도 단원 전체를 제끼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뭐 현금흐름표가 10점으로 나왔는데 빵점만 맞지 않을 정도로는 공부를 해라. 한 6점 정도나 5점 정도 챙길 정도로. 그래서 단원 전체를 제끼지는 마라. 근데 내가 이런 문제만 풀어주면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안 늘어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요 제 문제에는 30점짜리 큰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만든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줄 때는 이런 자료들을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원별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방법은 제가 이제 문제를 2가지로 나눠놨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 문제라고 돼 있는 게 있고요. 고급 문제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고급 문제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문제, 그리고 세무사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포진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험 곧 시험 보죠. 우리 지금 1차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시험이 한 2, 3개월밖에 안 남았지. 벌써 3개월도 안 남았죠. 맞죠?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까지 한 120일 주니까 내가 애들한테 3회독하라고 하는데 너네들한테는 3회독하라고 도저히 못 못대요. 그래서 내가 동차반을 실제로 지금 3번째 하는 거거든요. 이 해커스에서. 아니다, 4번째인가? 3번째인 것 같아. 알겠죠? 원래 회계사반만 하다가 이제 동차반 시작한 게 3번째인데 애들이 그냥 시험장에 갔을 때 그냥 1회독만 하고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것도 제가 풀어준 문제만.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2회독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그냥 저를 믿고 제가 풀어준 문제만, 실력 없으시면, 다른 과목 실력 없으시면 요것만 2회독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기본 문제를 전 문제 풀고 제가 풀어준 문제 풀면 좋죠. 좋은데 이걸 한 번만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현금흐름표 배울 때 뭘 까먹는다. 오늘 할 재고자산 다 까먹어. 그럴 바에는 기본적인 문제에 2번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중에서 작년에 동차반 들은 학생도 있었는데 너 들었었잖아. 그럼 너는 전 문제 다 풀고 이거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도 돼. 너 이거 한번 봤잖아 또. 그 가을 종업반 할 때. 근데 내가 처음 보는 거다. 그러면 이거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는 뭐 3차생이고 5차생이라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다.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러면 짐승 같은 사람이면 전 문제 다 풀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이 쉬웠으면 좋겠어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대답해요, 빨리. 쉬웠으면 좋겠어요? 동차생 입장에서는요, 시험이 쉬우면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2차생이나 3차생이나 여기 4차생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학원 보면 5차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시험이 쉬우면 60점이 나왔다. 재무회계. 그럼 56점, 59점이 나와요. 그리고 동차생들은 시험이 쉬우면 40점이 나와. 그러니까 시험 차이가, 점수 차이가 막 20점에서 30점이 나요.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요, 그냥 다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쉬운 게 동차생이 합격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이 3가지 주제가, 지엽적인 주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도 지엽적인 주제는 아닌데 문제가 기본 연습서에 잘 없는 주제야.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45점 이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은 넘겼는데 한 과목이 꽈락이라서 떨어진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재무회계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꽈락 안 넘기면 그냥 작년에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동차생들도 꽈락 안 넘기면 다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꽈락을 안 넘기려면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 방법으로 공부하다가 뒤에 현금흐름표 공부하는데 금융자산 까먹으면 꽈락을 못 넘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요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복습을 하실 때는 제가 풀어준 문제 먼저 풀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가 재고자산 4문제 안 풀어줬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 고급 문제 안 풀어준 건 풀지 마.
동차배생일 때는. 그럼 기본 문제 한두 문제 안 풀어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기본 문제 한두 문제 안 풀어준 거는 오늘 그거를 접근해갖고 풀라 그러지 말라고. 다음 단원 뭐야? 유형자산이지? 근데 유형자산 복습할 때 재고자산 한 문제만 내가 안 풀어준 게 있을 거야, 기본 문제. 그럼 그때 풀어보면 돼. 그럼 재고자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럼 금융자산 나갔어. 유형자산에서 한 두 문제 기본 문제 안 풀어줬어. 그럼 그때 한 문제 풀어보는 거야. 어때? 어떨 때? 그 원재훈회계사가 세법학 가르치고 점심시간에.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볼 때. 알겠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차생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조금 찍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 보니까 제가 단원별로 주제들을 좀 알려줄게요. 일단은 그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연습서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단원별 출제 경향이 있는데 출제 경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주제별로 출제되는 거고 6주제를 그냥 출제하는 것보다 찍기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중요하다는 거는 나와 있죠. 시험에 아예 출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 단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1단원부터 30단원까지 그때 시험에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을 것을 설명드리려고. 자, 일단은 1단원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제가 요약서도 써야 되고 연습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단원을 맞춰놔야지 강의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한 문제 만들어 놨는데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2단원도요, 안 나오는데 제가 하나만 찍어줄 거야. 알겠지? 3단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4단원도 시험 자체는 출제 경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은 출제가 안 돼요. 근데 한 문제는 풀어줄 거예요. 왜 한 문제는 풀어주냐면 리스하고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가치 내용이 조금 뒤에 연관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풀어는 줄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 기준으로는 12단원까지 중급회계 상이거든요. 그래서 5단원이 재고자산 맞죠? 맞죠? 재고자산은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이야. 재고자산은 별표 쳐놓고 별표 친 거는 좀 이해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6단원이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은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형자산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단원이 무형자산이죠. 여러분들 시험에 무형자산은 진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할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공부는 하는데 요거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 왜냐면 유무형자산은 거의 똑같으니까 계산 문제 나오면 유형자산에서 내면 되니까. 그다음에 투자부동산도 가전은 가는데 투자부동산을 30점으로 내지 않아요. 투자부동산은 어떨 때 나오냐면 유형자산 문제를 내고 투자부동산으로 개정대체되는 물음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음 하나 개정대체 공부하기 위해서 가전은 가야 돼. 자, 여러분들 9단원이 금융자산 맞죠? 금융자산 중요하죠. 화폐의 시간가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산 손상은요, 요거 1차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거고요. 요거는 원래 고급회계 주제예요. 그래서 세무사 강의에서도 안 합니다. 알겠죠? 10단원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11단원이 금융부채죠? 그래서 요 금융부채는 중요합니다. 사채 자주 나와요. 조건 변경하고. 그 다음에 12단원은 충당부채인데, 충당부채는 원래 이제 사례형 문제로 충당부채로 인식할 것인가 우발부채로 인식할 것인가 공시하지 않을까 물어보는 건데, 요즘에 올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3,500명 이상 붙을 것 같거든. 3차생들은 그래도 다 살아남았더라고 올해. 그러니까 그 정도 붙고 작년에 유예생까지 합치면 공무원까지 하면 7,000명 채점해야 돼. 이론형 문제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충당부채도 유예반에서는 제가 하거든요. 근데 동차반에서는 이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급회계 상공부할 때는 결국 재고, 유형, 금융자산, 금융부채, 알겠죠? 그 다음에 무형, 투자부동산까지. 근데 아마 요거 4개 중에서 한 30점이 나올 거야. 뭐 주제별로 한 문제로 30점이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서 3개 나오던가. 그래서 요거고 중급회계 하는 좀 달라. 중급회계 하는 다 나와요. 근데 하나는 안 나오는 게 있어. 뭐가 안 나와요? 24장. 알겠죠? 24장은 재무비율 분석과 중간재무 보고 뭐 이런 거 있거든. 내가 나중에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만 외워놓으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되고 시험 자체로 2차 시험엔 안 나오는 주제야. 그러면 여기 9개의 단원에서 이제 30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다 공부해야 돼.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겠죠. 공부는 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원래 수익 단원을 교수님들이 좋아합니다. 알겠죠? 근데 작년에 세게 나왔거든요. 저는 올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저는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수익 단원이 원래 중요하고요. 15단원 맞아요? 16단원이에요. 쏘리. 그 다음에 또 개정된 게 옛날에 리스 기준서가 개정됐죠. 근데 리스는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좀 중요시하는 게 현금 흐름표를 좀 중요시하거든요. 현금 흐름표. 그래서 요거 3개는 좀 세게 보라고 하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세 가지 주제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올해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올해 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주당이익하고 법인세 회계가 지금 출제될 것 같은 내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 느낌이야. 알겠죠? 요거 알고 나머지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일주일 남았는데 내가 10단원만 찍어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풀겠다. 그러면 요거 푸는데 수익은 올해 좀 가능성이 적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작년 동차반에서는요, 제가 건설 계약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건설 계약 기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는 보강하는 이유가 이 건설 계약도 할 거야. 지역적인 주제 나올 수 있으니까 10점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강의 진행할게요. 출제 범위까지 설명했습니다. 다 1차는 합격한 거 맞아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사실 동차는 신의 계시가 있어야지 붙을 수 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커스에 와가지고 그 회계사 합격을 16개월 만에 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한 다음에 16개월 진짜 빨리 붙은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거든. 근데 내 기본 강의를 듣는 중에 걔가 제대를 했어. 그러니까 걔는 6개월 지난 다음에 제대를 했을 때 8월 달에 그냥 내 강의가 걔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그 회계사 합격한 애가. 근데 걔는 세무사 준비하는 애거든. 경영학과 다니는데. 그래서 걔가 나를 추천했대. 그래서 걔가 8월 달부터 공부해서 동차를 했어요. 걔가. 그래서 내가 세무사 합격한 애 중에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 중에 11개월 만에 합격한 애가 있어. 예? 근데 그건 신의 계시가 있어야 돼. 알겠지? 신의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게 여러분 동차반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일단 어려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과목을 다 꽈락을 넘길 실력만 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시험이 쉬워지면 여러분들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목표를 완주라고 생각하세요. 원재훈에게서도 그 말 했죠? 그리고 완주를 하셔야지 올해 떨어지더라도 내년도에 편해져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만 쉬시고요.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공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고급회계를 안 가져갔다. 그럼 내가 공부 안 한 거를 그때 공부해 놔야 돼. 그리고 세무회계 중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있는데 내가 법인세가 약해. 그럼 법인세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법학 중에서 조특법 내가 안 해온 게 있다. 안 해놓고 그냥 들어갔다. 그럼 그때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유해 강의 들을 때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합격자 발표일 날 그냥 합격이 돼요. 그래서 유해반 하다 보면은 갑자기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 합격자 발표가 나가지고 합격했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냥 완주를 목표로 공부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좀 진행할게요. 오늘은 일찍 끝났네. OT는. 자, 일단은 연습서 잠깐 보겠습니다. 연습서. 자, 연습서 1장을 보시면 재무회계 일반론이잖아요. 여러분들 저 믿으시고 체크 잘 하세요. 동차반은 체크한 것만 공부하고 갑시다. 기본 문제 1번은 그냥 1장이랑 우리 포인트 책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기본 문제 1번 지우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X라고 치세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제 손목을 자를게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단원 볼게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 2차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에 약술력 문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60점 중에서. 혹시 기출문제 본 사람? 약술력 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요. 6점에서 8점이 나오고요. 적게 나올 때는 4점이 계속 나왔어. 딱 한 번 안 나온 게 작년입니다. 왜 한 번 안 나왔냐면 계속 응시생이 늘어나니까 1차 합격생이 늘어나니까 약술력 문제 채점하기 귀찮아가지고 약술력 문제를 안 낸 거고 원래 4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4점 정도는 공부하도록 대비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제 기본 강의나 객관식 강의를 들으시면 이미 여러분들 나한테 들은 애들은 포인트 책에 약술력 문제 제가 외워놓을 거 다 외워놔라고 이미 했는데 갈아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 나는 회계 원리 때부터 2차의 약술력 문제를 외워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회계사 시험은 한 150개 외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 20개만 외우라고 할 테니까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워 가십시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기본 문제 1번은 풀어줄 거야. 그래서 체크만 잘하세요. 자,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물음 1, 물음 2, 물음 3만 3개만 체크하시고 요거는 외워놓읍시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재무제표에 나타낸 것을 말한다. 뭘 말하는 거냐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그럼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뭐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말합니다.
그건 알죠? 그래서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재무성과와 관련된 수익비용, 괜히 얘기했네. 재무제표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그때 이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돼 있죠. 그때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중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4줄 이내로 기술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자산의 정의와 부채의 정의는 제가 회계 원리 때부터 2차 학술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놓으라고 하는데 써는 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쓰지 마시고요. 책에 해답이 있으니까요. 제가 키워드에다 동그라미 쳐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답에다 동그라미 쳐면 돼. 네, 우리는 회계 원리 배울 때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만 붕괴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그래서 거래만 붕괴한다는 거야. 네,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산은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통제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은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자원은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로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 내가 이걸 왜 외워놓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자산의 정의를 뭐 3줄 이내로 쓰라 아니면 키워드 3개를 써라.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법인세 회계가 나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 시험에 말 문제가 나왔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를 써라. 그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야. 그러면 이 키워드 3개가 들어가게 말을 만들어야겠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그럼 이거 하나 들어가 있지.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내가 미래에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있다. 두 번째 요건 충족한다. 그리고 미래에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써야 되니까 말을 만들 때 이거 3개가 들어가면 3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법인세 회계 풀어줄 때 나 이거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 지금 외워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의 정의예요. 부채의 정의도 똑같죠. 과거 사건의 결과. 그래서 객관적인 거래만 우리는 붕괴하는 거고요. 얘의 반대말이겠지.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키는 능력이니까 여기 두 번째 경제적 자원인데 이게 이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그 다음에 부채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의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 근데 충당부채를 안 가르칠 건데 여러분들 충당부채 배우실 때 우리 이 회계학의 의무는 법적인 의무보다는 큰 개념이라 그랬지? 그래서 현재 의무는 법적인 의무와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기업 관행상의 의무인 무슨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의제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지.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외워놓으셔야 돼. 이것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를 쓰라 그러면 이 3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그것만 만들라고 말로. 그 다음에 미래의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 법이니까 무슨 의무냐? 법적인 의무다. 따라서 현재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그걸 쓰시면 되니까 요건 외워두세요.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야. 자, 인적 자원을 아니다. 물음이지. 자, 인식이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러분 인식이 무슨 뜻이에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언제 장부에 기록할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측정할지 아니면 12월 30일 날 분개를 할지 아니면 7월 1일 날 분개할지. 근데 그 말을 좀 어렵게 바꿨죠. 이게 개념 체계가 개정되면서 포착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분개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의 인식 요건을 8줄 이내로 기술하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외우라는 거는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개념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 체계가 여러분들 2019년 12월 4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정 후 개념 체계를 쓰고 있어. 알겠죠? 근데 문제는 개념 체계에 개정 전 개념 체계가 있거든. 그래서 요 두 개의 인식 기준이 서로 달라요, 지금. 됐죠?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개념 체계와 이 개정 전 기준 가지고
개념 체계가 KIFRS에 반영되다 보니까 요게 KIFRS의 규정을 아직도 쓰고 있고 요 계정호 기준이 기준에 지금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야. 보면 되겠지. 인식 기준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체계의 인식 기준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인식 기준이 서로 똑같아요, 달라요. 용어가 지금 바뀌어 있다고. 예, 그럼 여러분들 이건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요걸 외워야 돼요. 요걸. 알겠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개념 체계 일단 인식 기준을 구해야 되는데 개념 체계 인식 기준 통과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자산부채 정의에 부합해야 되잖아.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의 첫 번째 정의에 부합해야 됩니다. 근데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건 이따만큼 많죠. 근데 이걸 장부에 기록하려면 두 가지 인식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그 인식 기준을 두 가지라고 하고 요게 개정된 거야.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용어로 바꿨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 그냥 목적적 합성이라고 쓸게. 외울 거 아니니까 이거는. 야, 목적적 합성이 뭐죠?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능력. 차이를 발생시키면 여러분들이 장부에 기록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타내고자 하는 거래와 사건을 실질에 맞게 충실하게 표현하자. 그걸 뭐라고 하죠? 충실한 표현. 근데 표현 충실성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표현 충실성을 충족할 때. 제가 표현 충실성 가르칠 때 기본 강의 때 이런 말 하죠.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현금이 100원이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정확하게 표시하고 100원이라는 금액 정확하게 표시하자는 뜻이야.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포함됐죠. 요게 전제 조건. 요걸 뭐라고 해요? 인식 기준. 그다음에 세 번째 제약 요인이 있죠. 예,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데 그것보다 효익이 클 때만 인식하시고 만약에 돈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투입되면 인식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제약 요건이 이렇게 네 가지로 바뀌었어. 이거 1차 시험 때 공부하는 거지. 근데 요게 개정이 됐는데 원래 이 개념 체계가 회계 기준을 만드는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래서 아직 기준은 유형자산 기준서나 무형자산 기준서에는 예전 개념 체계를 쓰고 있다고. 나 필기는 안 할 거야. 이거는 뭐다? 동일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형이상학적인 용어가 바뀌었는데 바뀌었어도 내용이 똑같다고.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려면 자산이면 미래의 돈이 돼야 돼. 그리고 부채면 미래의 돈을 갚아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이걸 다른 말로 미래의 현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산인과 수익이면 유익 가능성이 높고 부채면 부채와 비용이면 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 됐지? 그리고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계정 과목 정확하게 쓰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네, 요거죠. 그래서 요거 제약 요인은 그때는 없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안 물어보겠지만 나중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물어볼 수 있거든.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익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요거 외우느라고 제가 이거 강의하는 겁니다. 혹시 약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두시고. 자, 물음 3번. 자, 이거는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저한테 회계 원리 들으신 분들은 이건 회계 원리 때 가르치는 건데. 됐지? 여러분들 이 문제 기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기출 문제예요. 누구 기출 문제일까요? 세무사. 여러분들 이게 2009년도 여러분들 세무사 기출 문제예요. 알겠지? 근데 시간이 오래돼갖고 내가 안 쓴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이미 다 배운 건데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인적 자원인 저를 100조라고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요걸 물어본 거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면 쓰지 말라는 거죠.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이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되잖아. 알겠죠? 근데 얘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얘로 쓸게. 그럼 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죠. 그럼 나 해커스랑 계약했거든요. 과거 사건의 결과는 돼. 근데 인적 자원은 뭐를 못하는 거야?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면 안 된다. 요거 먼저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이라고 돼 있죠. 저 돈 벌고 있거든요. 해커스에 돈 벌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은 통과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자 목적적 합성이야.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능력. 이건 통과해요. 돈을 벌어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죠. 내가 얼마라고 썼어요? 100조. 아무도 안 믿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뭐를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써야 돼. 자, 인적 자원은 통제를 하지 못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표현 충실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쓸 수 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이거 다 회계 원리랑 중국 회계 때 제 강의 들으면 이 설명하는 건데 이것만 챙겨 갑시다. 그 다음에 3장 볼게요. 3장은 재무제표 표시죠. 재무제표 표시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기 원래 기본 문제 1번에 성격별 분류 방법과 기능별 분류 방법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재고자산을 풀 때는 보통 기능별 분류 방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성격별 분류 방법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대비시켜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제 회계원리 책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공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좀 지엽적인 거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안 봐도 돼요. 알겠지? X 치고 와! 진도 되게 빨리 나가죠. 그래서 저는 사장부터 할 겁니다. 뭘 진도 빨리 나가요. 다른 강사들은 재고자산부터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사장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챕터에 주재벌, 출제 범위를 다 써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별표 3개를 쳐주고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거는 별표 1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가져갈 거는 별표 2개를 쳐줘가지고 주제별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아는지를 써줬어. 알겠지? 왜 써줬냐면 제가 책에 그런 주제들을 쓰는 첫 번째 강사예요. 저 강의한 지 16년 됐거든요. 책에 그걸 먼저 내가 반영했어. 그랬더니 내가 거기다가 막 동차반에서 나오는 거, 유해반에서 나오는 거, 이거 1차에 나올 거고 이거 2차에 나올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니 교수님이 출제할 때 2차에 내가 나온다고 써놨는데 그걸 1차의 주제예요. 그리고 유해 때 나오는 지엽적인 주제인데 동차 때 출제를 해버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웠어요. 왜냐면 책에다 놔두면 교수님이 이제 출제하실 때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엽적인 주제 안 나오라고 지워버렸거든. 그랬더니 다른 강사들이 모두 다 넣어놨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거 쓰는 것만 강의 시간에 주제별로 쓰는 것만 런타임으로 하면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그 시간에 더 풀어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책부터 주제별 출제 범위를 다 써놨거든, 출제 경향을. 그래서 사장은 사실 출제 경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은행 계정 조정표 저 1차 때 다 하죠. 근데 2차 때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만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3번만 동그라미 쳐놓고 그것만 가져가자. 알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내가 이 주제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가르쳐주는 이유는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이 여러분들 시험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60점이 출제되잖아. 그럼 여태까지 기출문제에 4번을 제외하고요. 제가 IFRS 도입될 때부터 강의했거든요. 지금 15년간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총 30문제야. 근데 그 중에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다루는 문제가 30점이고 그거 이외의 문제가 나오는 게 30점으로 출제된 게 일반적인 출제예요. 알겠죠? 그러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따로따로 공부하면 너무 다 하나하나 삼각표 다르 쓰고 하나하나 그림 그리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화폐의 시간가치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건 어디 있냐? 포인트 책에 있어요. 포인트 책 잠깐 볼게요. 그 포인트 책에 자,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라고 돼 있죠? 4-4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은 익숙하시면 제가 체크해 주는 것만 보고 만약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뭐 배우는 거냐면 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이나 채무를 갖고 있으면 금액 시기 할인율을 알고 있으면 뭘로 평가하는 게 가장 이론적으로 우수해요? 현재가치. 근데 회계학에서는 1년 이상이면 장기고 1년 이하면 단기라고 하니까 1년 이상인 채권 채무는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리스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검사채는 그쪽에서 그 내용을 배울 거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채권 채무가 장기일 때 회계처리 배울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성 채권 채무에는 내가 돈을 빌려준 채권은 뭐라 그래? 대여금. 그 다음에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했으면 매출채권, 그리고 유형자산 팔았으면 미수금이죠. 채무는 그거의 반대말이니까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이 발생할 거야. 이게 장기일 때는 현재가치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대여금과 차입금의 회계처리는 잘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얘는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이 똑같이 빌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액면 발행이기 때문에 그건 잘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그리고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의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는 시험 문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배울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매출채권 입장이잖아. 그럼 매출채권 잡을 때 반대편에 뭐야? 매출. 그러면 그 매출 잡을 때도 현재가치 평가해야 되지. 매출채권이 현재가치 평가했으니까 대차차익이니까 매출도 현재가치 평가해.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에서 매출채권은 배우겠네.
그 내용이 또 있다고요. 뒤에 앞에 뒤가 다 연결되는 거야. 수익에 있다고요. 수익에.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건 알아요? 이자율은 못 써야 돼요.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의 뜻이 뭐죠? 지금 현재 가치와 미래 현금 흐름을 일치켜주는 할인율. 근데 여러분들이 1 나누기 R, 1 나누기 R의 제곱, 1 나누기 R의 3승으로 이 계산기를 못 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그 유효이자율을 주는 거죠. 뭐 10%나 12%로. 됐죠? 그 다음에 거기 상각표가 있는데 저는 상각표를 쓰기도 하고요. 그림 쓰기도 하니까 적응은 될 거야. 알겠죠?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일 주제로 나올 때 4-5페이지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 수익 및 총 이자 비용. 그러면 여러분들 상각표를 그리셔서 유효이자 3개 더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뜻은 뭐라 그랬어? 내가 미래에 받을 금액과 내가 투자한 금액의 차이는 총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잡는다 그랬지? 그래서 요 공식은 외워놓으라고. 수취채권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수취채권의 현재 가치로 뺀 게 총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이다. 요거 하나만 단일 주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별표 쳐놓고 이 공식 외워놓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9페이지가 보시면 이제 유효이자율법의 상각표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회계처리 보여줄 거거든요.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금융자산이에요? 실물자산이에요?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금융자산이에요. 아, 맞잖아요. 돈 받는 거니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니까 금융자산이야. 그럼 금융자산은 뭘로 분류해야 돼요? 계정 과목. 셋 중에 하나. 계약상형 특성과 사업 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갖고 있어. 원금과 이자가 구별되기 때문에 계약상형 특성을 만족합니다. 근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계약상형 수치 목적이니까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야. 그러니까 상각후 원가로 수정해야 돼. 그럼 매 연말 장부 금액을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상각후 원가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공식이 하나 있거든? 우리 상각표 잘 안 쓰니까 거기 장부 금액 상각후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4개가 있잖아. 근데 그 4개를 잘 안 써요. 그래서 밑에 있는 2개를 쓸 거야. 밑에 있는 2개. 앞에서 가까우면 기초장부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자의 마이너스 액면이자 뒤에서 가까우면 남은 현금의 현재 가치로 구할 거예요. 이거 다 알죠? 나 여러분들 무시 안 할게. 내가 원래 이것도 설명하는데 무시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이자 비용은 어떻게 보면 돼요?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쓸 거니까 그걸 다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그거는 필기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어떤 채권 채무가 있는데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 수익이나 자, 이자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미래에 받는 금액의 총액을 그냥 계약서에 써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미래 현금이라고 안 쓸게. 저는 그냥 명목 금액이라고 해. 그래서 명목 금액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 그럼 내 투자는 뭘로 했을까? 현재 가치. 알겠죠? 요렇게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넘어가도 돼요? 근데 뭘 돼? 자, 2차 강의는 1차와 다르게 저는 회계학을 밑에서 내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원과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할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단원을 내가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리스가 바닥이라서 지금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들 리스가 쓰레기라서. 알겠지? 이 지금 배우는 회계처리가 리스의 회계처리거든. 그러면 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3년 동안 인식할 이자 수익을 7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제발 대답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불러요? 미실현 금융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게 이거랑 똑같은 뜻이라고. 그래서 이 미래에 받을 금액을 자 리스 제공자가 받을 돈을 뭐라 그래? 제발 5글자. 죽음인데? 어떻게 1차 붙었어? 리스 총투자. 그 현재 가치를 뭐라 그래요? 리스 순투자. 그래서 이게 리스 총투자에서 리스 순투자 뺀 게 미실현 금융수익이고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21년도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미실현 금융수익을 유일하게 세무사 시험에만 물어본 적이 있다고 2차 때. 그때 모른 척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BS를 물어보면 XX 연도 말에 장부 금액을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게 매출채권과 미수금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상각후 원가로 측정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가까우면 공식으로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 쓸 거예요. 이거는 모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구하는 공식에다 이걸 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액면 이자가 아니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거다. 그럼 여기다가 뭐 쓸 거야? 현금, 지급액이나 현금 수치액, 총액으로 할 거야. 이 공식 그대로 쓸 건데. 그리고 리스에서는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인데 빠지는 게 뭐만 빠져? 5글자. 고정리스료.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 그대로 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뒤에서 가까우면 그냥 현재 가치 남은 캐시 플로우에 현재 가치로 풀어도 되는 거죠. 약간의 단수 차이는 나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 때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단수 차이가 많이 나면 54원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여러분들 전환사채 기출문제를 풀면요, 요렇게 푼 거랑 요렇게 푼 거랑 단수 차이가 54원 나는데요, 둘 다 맞게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들 다 알아요. 이거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XX 연도에 손익계산서는 연이라고 나오죠. 말이라고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곱하기 유효이자율로 해서 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4개는 제가 이제 앞으로 화폐의 시간같이 구하는 공식 쓸 때 쓸 거니까 요거는 외워놓자. 체크 안 해주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지금 다 별표 쳐져 있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 풀어줄 거는 현금 및 현금사전의 기본 문제 1번 풀어줄 건데요. 쉬었다가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을 조금 우리 줄여야 되니까 오늘 재고자산도 좀 나갈 거거든. 그럼 연습자 잠깐만 보자. 재고자산 출제 범위만 잠깐 얘기할게. 재고자산 출제 범위. 자, 재고자산 출제 범위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출제 범위가 별표 5개가 쳐 있고요. 그다음 지역적인 거는 별표 1개 이렇게 돼 있어. 자, 출제 경향 보시면 여러분들 농림어업 있잖아. 농림어업만 요거 유예반에선 제가 해요. 근데 이거는 회계사 시험에도 16년 동안 딱 한 번만 나왔던 지역적인 주제를 가지고 농림어업만 안 할게요. 동차반 때는. 그래서 농림어업만 보지 마시고. 근데 저한테 객관식 강의나 기본 강의 들은 사람 다 하죠. 농림어업도. 다 까먹었지만 되게 자세하게 하잖아. 이씨 말 문제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한번 읽어는 봐. 알겠지? 아니 포인트 책을 읽어는 보라고. 공부한 사람은, 그리고 안 한 사람은 안 봐도 되고. 그럼 나머지 6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30점짜리가 나온다. 그래서 재고자산 이렇게 크게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그렇게 하면 이 30점에 물음을 만들 수 있는 문제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로 물음을 만드는 게 쉬워요. 그래서 감모손실, 평가손실이 1순위야. 3번. 그리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 있죠. 창고재고에 수익 인식 안 한 거 더해주는 거, 그게 2순위. 근데 이거는 이 자체로 30점으로 못 내.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제 사례 하나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배분은 여러분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풀어는 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으로 매출원가랑 기말재고를 구한 다음에 감모손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못하면 못 푸니까 이건 회계월 때 배우는 건데, 그래서 문제만 한 문제 풀어줄 거야. 그리고 사실 그 회계사 시험은요, 소매제고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소매제고법이 회계사 시험은.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매출총이익률법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2개도 나오면 그냥 8점, 6점으로 막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거야. 근데 작년에는 제가 3년 동안 동차반에서 소매제고법을 안 했어요. 그냥 동차반이니까. 그리고 다른 강사들이 워낙 보강을 많이 하거든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네 이제 나중에 가면 알아. 그럼 내가 막 욕심을 내잖아. 그럼 내가 욕심을 냈는데 너는 계속 강의만 듣고 복습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거 틀려갖고 꽈락 나오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올해는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올해는 소매제고법은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는 방법도 있어요. 재고자산은 나중에 23장이나 22장 배우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과 오류 수정과 엮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건 또 주제 잘라갖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죠? 자산과대, 이익과대. 이런 거 들어봤죠? 자동조절 오류 푸는 거.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는 그냥 문제만 풀어주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 6가지만 가져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은 어디 피면 되냐면 4-2페이지를 펴시고요. 그거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 들어갈게요.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